김은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렇게 너무 반가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고향에 온데 굉장히 편안하게, 하지만 지금 심장은 튀어나올 것 같이 제가 서 있습니다. 네. 뭘까요? 저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수. 네. 네. 이거 넌센스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요건 정말 네, 잘 맞춰주세요. 모든 일이 일어난다. 안타까워요. 네, 모든 일이 일어나 있어요. 네,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봐주세요. 자, 손을 들고 말씀해. 자, 풀팩 외치신 분 우선입니다. 네, 네, 1위. 일이 점점 커지고. 네, 빙고. 네, 나 이제 선물 하나 받으실 거예요. 네,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일이 커지면 안 되는데. 네, 애그는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의 어린이들이 다 애그로 매일매일 정말 쑥쑥 그 영재성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그 이름도 너무 좋지 않아요? 메스티안에서 개발한 개념과 유형을 익히는 사고력 연산. 그래서 오늘은 애그를 우리가 애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시중에 있는 수화 연산교재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용하던 그런 연산교재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묶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연산학습은 언제나 화두다. 그러니까 연산학습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생각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요. 연산학습의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 있는지, 우리는 그렇다면 연산학습을 어떤 관점에 의해서 수업을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연산교재를 선택하면 좋겠는지, 이렇게 세 가지 묶음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정해져 있죠.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될까요? 애그,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애그! 네, 애그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강의입니다. 연산학습은 언제나 화두이다. 네. 이게 연산학습은 어머님들이 연산은 정말 내 아이가 연산을 진짜 잘해야 수학을 잘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 문제라도 틀리면 굉장히 큰일 날 듯. 그죠? 막 채점하시고 틀리는 게 있으면 우리 애가 아직 이 연산은 마스터가 안 됐나 봐. 그럼 더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막 이렇게 틀린 문제 계속 풀리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사인 볼트를 만드실 건지 초도 재시잖아요. 연산 문제집 위에 보면 몇 초 이렇게 적게 돼 있죠. 그죠? 오늘은 20문제 30초 걸렸어. 잘했어. 내일은 2초 줄이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사인 볼트를 기를 건 아닌데. 그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학부모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이제 연산 질문들을 좀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키워드를 다 이렇게 걸어놓고 매일 받아보는데 거의 하루에 최소 5건 이상은 한 카페에서 질문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많으면 10건까지도 올라오는데 비슷해요, 질문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연산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뭐 자꾸 틀려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연산이 느려요, 또. 그리고 연산이 잘 하긴 하는데 우리 아이가 하는 속도가 적당한 걸까요? 뭐 20문제에 18초 걸리는데 더 줄여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또 더 그런 질문이 있죠. 받아올림 표시를 할까요, 말까요? 구찌 선생님은 받아올림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자꾸 틀려요. 이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연산은 앞에서부터 해야 되나요? 뒤에서부터 해야 되나요?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그 아이들이 학습을 습득하는 속도나 유형이 다 다를 텐데 사실 학부모님들이 자기 아이의 유형을 고려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연산을 해야 되고 연산을 마치 우사인 볼트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건 상관없이 속도, 빠른 진도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연산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학부모님들하고 공감을 끌어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애그가 필연적으로 이 시기에 나와야 되는 교재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어머님들이 연산을 중시하시고 그죠? 학교 입학하기 전에 연산을 열심히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사실 6살 후반만 되면 막 마음이 급하죠, 어머님들이. 우리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마스터를 좀 해야 되는데 취업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입학할 때 진도는 한 1학년 2학기는 거의 끝내고 입학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입학은 사실 1.8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졸업할 때를 생각해보면 실력이 6학년 실력이 안 되는데도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은 한 4학년 2학기 정도 가면 이제 알쏭달쏭하고 그때부터 이제 80점, 70점 이렇게 되는 애들이 이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지만 졸업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4학년 2학기 정도의 수준으로 좀 졸업을 아이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구멍이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학은 개통 수학인데, 그죠? 첫 수업을 사실 수화 연산 영역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첫 시작은 거의 대부분이 뭐죠? 학습지. 그잖아요. 굳지 않으면 눈탱이 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첫 학습을 시작을 하죠. 수화 연산 연습을 이제 시작을 하고 초등 1학년 학습은 늦어도 6세 시작하지만 그 첫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실력이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유급제도도 없어요. 월반제.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부족한 부분에 메꿔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걸 메꿔주지 않은 채로 계속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면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안.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도 사실 여기 원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이들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시지만 여러 아이들을 놓고 진행하시고 하실 때 그 아이만의 어디에서의 구멍이 생기나 요거를 파악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가외를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5학년인데 3학년 거 하면 왠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5학년인데 4학년 문제집 풀면 왠지 좀 쫄리는 것 같고, 그죠? 진도가 빨라야 내가 잘하는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에 좀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레벨은 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걸 그냥 두면 분명 걸림돌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우리가 학교 교육을 존중하지만 학교 교육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 빈 구멍들을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학의 탈락 시스템, 결국 애들은 수학의 탈락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막 이거잖아요. 계단이면 얼마나 좋아요. 계단이면 얼마나 좋은데 낭떠러지죠. 기어 올라올 수 있는 사람만 꼭대기에 쓰는 교육제도. 자, 잘못 키운 첫 단추죠. 사실 우리가 아이들 만나는 유아 아이들을 우린 모두 공감하잖아요. 수에 대한 이해, 수에 대한 감각, 그런 것을 기본으로 갖추고 학습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면으로 먼저 시작하잖아요. 연필 잡고 숫자부터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덧셈 뺄셈을 얼마나 진도를 나가 있는지 그것에 이제 신경을 쓰고요. 7살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학 준비 시작하죠. 그러니까 취학 준비 시작하고 1학년에 딱 입학했어요. 1학년에 입학하면 애들이 아프기도 많이 아프죠. 남자애들 특히 많이 혼나고 1학기 때까지는 얘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학교를 다니나 싶게 산만하고, 그죠? 선생님들한테 어머님들이 맨날 가서 이렇게 조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미 7살에서 학습을 했고 1학년 수학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어요. 구까지의 수 세고 모양 이름 얘기하고 모양 개수 세고. 근데 사실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1학년에서 그걸 탄탄히 해야 되는데 1학년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을 굉장히 소홀하게 보내게 되죠. 근데 2학년 올라갔어요. 이제 뭐예요? 두 자릿수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덧셈 뺄셈. 그럼 받아올림 받아내림은 어떻게 해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키셔야 되죠.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있어야 받아올림 받아내림도 틀리지 않을 텐데 그 구구단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외워야 되잖아요. 반드시 달달달달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구단은 이게 덧셈 뺄셈은 차라리 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채로 연산을 해야 되지만 구구단은 이 리듬감에 의해서 외워지는 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리듬감에 의해서 외워지기 때문에 수에 관련된 뇌를 다쳐도 구구단은 안 잊어버린대요. 왜냐하면 리듬으로 2는 4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학년, 1, 2학년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갖춰야 되는 시기에 사실 외우고 지나가죠. 외우고 지나가는 학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3학년 올라갔어요. 3학년 올라가면 이제 곱셈과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구구단을 잊어버려도 그래도 연습시켜서 할 만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체로 좀 따라가죠. 이제 분수가 어렵긴 하지만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점수가 그런 대로 좀 나오잖아요. 학교 시험도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2학기 때의 분수가 어렵지만 그냥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때 또 이제 문제가 하나가 3학년 되면 이제 선행학습의 유혹이 시작이 돼요. 옆집 또리는 3학년 2학기 끝냈대. 이웃집 누구는 4학년 하고 있대. 그럼 어머님들이 이제 내 아이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마음이 급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학년 거를 제대로 하고 내학년 심화까지 끝낸 아이들은 그 학년 가도 잘할 텐데. 그죠? 근데 내학년 거에 구멍이 있는데 지금 선행학습을 한다고 그게 애들의 학습이 되는 게 아닐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수학의 탈락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1, 2, 3학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 4학년 올라가면 1, 2, 3학년에 저 기초를 딛고 4학년을 해야 되는데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미친 듯이 연습을 시키시잖아요. 왜냐하면 4학년 되면 이제 수포가 시작이라고 하니까 큰 수에서 정신 못 차리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할 일도 별로 없어요. 네, 오히려 1, 2, 3학년 때 그 수감각이 좋은 그거를 열심히 수 분해하고 수 합성하고 이런 연습을 한 아이들이 오히려 더 곱셈국어 연습이 잘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약수와 배수, 분수의 연산도 이제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분수에 이제 곱셈을 시작해야 되는데 기초적인 개념이 없으면 이제 힘들어요. 6학년 올라가면 6학년에 있는 비와 비율이나 비율 그래프 이런 거는 분수하고 동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다 분수 개념이죠. 나눗셈이 제대로 되어 있고 분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내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애들이 비와 비율 단원 시험에서 난리가 났어요. 가장 어렵다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 갖추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아래 학년 거를 보완할 생각은 다들 하지 않죠. 그냥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중학교 때 빨리 선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공부하는 시기에 제대로 갖추어서 고학년에 구멍 없이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요 에그에 대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6세 이전에 아까 학습지, 시작하는 학습지가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감히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은 이게 망쳤다고 사실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4세에서 6세 아이들은 얼마나 스펀지처럼 이 자극을 흡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을 하나의 자극만 주는 거잖아요. 지면만 주는 거죠. 연필로 계속 트레이닝만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학습지를 하게 되면 근데 효과가 좋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원래 뭘 시켜도 즐거운 아이들이고 그리고 연습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뭐 결과는 나오게 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선 오히려 학습지 한 애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우 학습지 정말 잘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기본기 없이 문제만 이제 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못 하시죠. 오히려 옆집에 있는 엄마가 아우 나도 학습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나는 왜 안 시켰을까 이제 무릎을 치시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제 동생은 학습지를 시켜야죠. 큰애를 실패했으면 동생은 학습지를 이제 6세부터 열심히 시켜야 대부분의 연산학습지는 반복을 통한 숙달이 목표예요. 그럼 반복을 통한 숙달을 하려면 문제는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려면 문제가 복잡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도 시켜봤지만 사실 와가지고 15분 계시다 가시거든요. 채점하는 시간이 절반이니까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관리의 포인트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 그 단계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학습지를 하고 들어간 아이들은 어쨌든 초등에서 조금 잘하게 되는데 또 전혀 안 하고 온 아이들은 더 갭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도 이제 정상화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연산학습이 화두인데 그 연산학습의 방법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올바른 연산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산학습의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연산학습의 한 가지의 관점은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막 연산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관점이 하나 있죠. 근데 또 하나의 관점은 훈련하다 사람 잡겠다. 그죠? 그러니까 드릴이 킬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개념 없이 너무 지나치게 반복만 시켜주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훈련을 통한 숙달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을 하지 않고 습득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은 걔네들이 반복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시냅스가 더 강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은 학습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런데 이게 훈련하다 사람 잡는다라는 것은 반복만 하는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개념을 간과한 채로 계속 반복 연습만 시키고 반복 연습만 시키다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과연 어떤 관점이 옳을까요? 선생님들은 어떤 쪽에 조금 더
그 방점을 두고 지도를 하시나요? 여기 원장님들은. 자, 그래서 제가 교과서 수준을 한번 살펴봤어요. 초등학교는 교과서 수준이 사실 쉽죠. 그리고 시험도 아주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단원 평가로 그 아이의 실력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학교만 가도 과정이 길어지고 벌써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나오죠. 그리고 고등 과정은 사실 대학을 보내려면 상위권서부터 나열을 시켜야 되잖아요. 서열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그러니까 초등에서 이렇게 그냥 단순한 반복만 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학교에서 성적도 그런 대로 나오고. 근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초등 과정에서는 산술적 사고,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연산에만 집중을 많이 하고 산술적인 사고만 집중한 아이들은 대수적인 사고에 익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수를 하더라도 수의 관계를 살펴보고 수에 대해 이해를 높게 하고 그리고 수에 대한 감각을 기르면서 한 아이들은 저 대수적인 사고로 옮겨가는 게 어렵지 않은데 연산만 계속 반복한 아이들은 저 이제 빠지면 기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 과정에서 연산을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정말 강조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NCTM에서 가지고 온 그래프예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요. 그 비중을 보면 수화연산 학습 비중이 우리와 공부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 단계부터 5학년까지 아이들을 보면 수화연산 영역이 굉장히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수화연산 비중이 높으니까 얘를 열심히 연습을 시켜야 돼! 이런 이제 사고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거를 학제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연산만 열심히 해서 기계적인 연산만 한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초등 시기에 반복 연습만 하면 생각하는 힘은 어디서 기르겠어요? 수화연산 영역이 저렇게나 비중이 높은데 수화연산을 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아이들의 유형을 조금 분류를 해봤어요. 이 중에서 어느 유형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세로축은 반복을 이제 많이 하는 아이, 반복이 적은 아이, 가로축은 개념 이해가 적은 아이, 개념 이해가 많은 아이로 이제 높은 아이로 분류를 좀 해봤어요. 어떤 아이가 가장 문제일까요? 사실 C죠 뭐. 공부하기 싫은 애들, 그죠? 얘네들은 그냥 학습 양 자체가 없는 거죠. 공부하기 싫은 애들. 근데 D 유형에 속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D 유형에 속하는 아이들은 개념 이해로 충분히 문제를 너무 잘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트레이닝 필요 없이. 곱셈구구 외우지 않아도 외운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은 굳이 반복을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내 아이가 저 유형에 속하는지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개념 이해만 계속 또 주구장창 했다고 안 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유형은 보통의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겠죠. 개념 이해도 충분히 해야 되면서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 아이들. 그죠? 근데 이제 A유형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개념 이해는 사실 조금 많이 하지 않으면서 반복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사실 A유형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을 텐데 이 A유형 아이들 중에 그 융통성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 성격상, 기질상.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저런 거를 꾸준히 해오면 정말 그건 정말 해답이 없어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제 저랑 친구 중에 이제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얘는 7살 때부터 이제 눈탱이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어머님의 그 교육관 자체가 연산을 잘해야 수학을 잘한다라는 교육관이에요. 그래서 연산을 그만두면 큰일 나요. 4학년인데 제가 이제 좀 연산을 잠깐 손을 놓으시죠 그랬는데 큰일 나요. 연산을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교육관을 가지셨어요. 근데 얘랑 이제 먼슬리 처음에 큰 수를 하는데 제가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1105만인데 그걸 어떻게 놓을지를 몰라요. 그리고 저 위에 그림 보시면 자리값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아시죠? 저 큰 수 혹시 교구 이제 사용하신 그 원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조까지 4개가 있잖아요. 그럼 4개를 붙여봐 그러면 생각 없이 붙여요. 1이 저기 앞에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번 5자리 수를 놓아봐 이랬는데 저기 앞에서부터 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에 대한 이해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 2, 3학년 때까지는 그런대로 연산을 열심히 연습하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4학년 연산이 그러니까 시작되니까 오답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십진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연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하겠어요. 그동안에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죠. 근데 이제 오답이 너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정말 큰 문제다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이제 먼슬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초등 과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구나. 어쨌든 트레이닝을 해온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익혀야 될 시기에 연습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초등 과정에는 시간이 있고 연습할 시간을 할애받아서 아이가 유연한 사고를 좀 길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먼슬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곱셈과 나눗셈 활동하면서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연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걸 좀 느끼게 되었어요. 이 아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훈련을 통한 숙달과 충분한 개념학습은 뭐 하나만 한다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개념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애는 조금 더 훈련의 비중을 많이 둬야 되겠죠. 사람에 따라 다를 테니까. 하지만 어쨌든 저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한 숙달만 하고 있는 연산 문제집보다는 조금 더 개념을 충실히 학습하면서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교재를 선택하면 좋겠는가를 결론은 나와 있죠. 결론은 뭐죠? 에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에그예요, 결론은. 에그예요, 결론은. 제가 이제 서점에 있는 여러 교재들을 좀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점에서 판매하느냐, 방문학습을 하느냐. 반복, 좀 기계적인 훈련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 원리의 이해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문제집을 분류를 해봤어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죠. 네, 거의 대부분이고 사실 얘네 둘은 구성도 비슷해요. 그 차이는 내 엄마가 아이랑 그래도 관계라도 좀 좋아야 되겠다 해서 선생님께 관리를 맡기시는지 아니면 이제 아이가 자기도 주도 학습을 하게 하는지 뭐 요런 거의 차이겠죠. 근데 우리 그 에그가 포함되는 범주는 이제 여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서점에서 판매도 하면서 시중 판매도 하면서 원리 이해, 사고력의 이해에 조금 방점을 두는 그 교재들을 좀 이제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반복 연산하고 사고력 연산이라는 교재를, 그러니까 뭐 원장님들은 너무나 많은 교재를 비교하고 보실 테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짚어만 보면 반복 연산 교재들은 그냥 식이 나오고 답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연습할 수 있는 답만 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수 네모 채우기 정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연산에 트레이닝 할 수 있고 시간도 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연산의 속도를 높이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얼마나 장점이에요. 그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수학에 대해서 흥미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개념 이해도가 아주 낮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연습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고력 연산이 좀 그림을 많이 제시하죠. 왜냐하면 상황 속에서 연산의 원리를 이해하게 하니까 그림이 사실 필수죠. 교구 그림도 포함이 되고 실생활의 그림도 포함이 되고 근데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수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수에 대한 융통성도 기를 수 있어요. 감각도 기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런 사고력 연산 문제집들을 보면 사실 아이에 따라서 기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아이들을 만나보면. 근데 기초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을 처음부터 아주 어려운 그런 연산 문제집들을 이렇게 주면 오히려 개념이 구멍이 생기고 조금 오히려 그 아이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단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연산학습 요 반복 연산과 사고력 연산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고요. 시중 5대 사고력 연산 교재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부교재로 사용했던 교재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교재를 이제 에그를 사용해야 될 때는 어떻게 에그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요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서치하셔도 보실 수 있는 정보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요 정보에서 사고력 연산 에그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일단 판형이 크죠. 교재가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죠. 교재가 크고. 그리고 페이지당 문제 수가 많아요. 네, 다른 교재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페이지당 문제 수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가가 저렴해요.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제 사고력 연산 에그가 교재 내용도 충실하면서 가격도 괜찮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연산 문제집하고 초등 교과서를 좀 매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그는
그 교과 단원별로 아주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세 후반 정도에 시작하셔도 괜찮고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단원에 맞춰서 시작하셔도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7세 아이들하고 해보니까 7세 초반엔 좀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이게 그림에 대한 이해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 한글을 일단 못 읽어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애근은 1학년 1학기부터 학습을 충실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손화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K단계랑 P단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아 단계가 K단계, P단계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다 1학년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유아 단계에 저걸 못하고 1학년에 왔으면 KP 선택 안 하시죠. 어디부터 하겠어요? A부터 하죠. 그러니까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그 다음에 2학년 걸 보면 에그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2학년 1학기에 세 자릿수를 하잖아요. 2학년 1학기 1단원에. 근데 세 자릿수를 한 권에 할애하고 있는 건 에그하고 이제 팩땡 연산이 있어요. 저 두 가지가 할애를 이제 충분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2학기에 있는 네 자릿수를 보면 독야청청해요. 네, 독야청청해요. 그러니까 이 에그라는 교재가 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십진법 체계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이렇게 깊게 할애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학년 거를 보면 에그의 정체성이 딱 보여요. 네. 3학년 거, 4학년 거, 보통 이제 이런 사고력 연산들은 4학년까지가 거의 마지노선이니까요. 거의 이제 다 비슷비슷하게 배정이 나머진 되어 있고, 이제 5, 6학년은 처음부터 저학년을 고려하고 만든 건 아니고 이제 혼합 계산이 5학년으로 조정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5학년으로 올라가서 저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에그는 사고력 연산 에그는 수의 체계의 학습에 아주 충실하다. 그 과정에 충실하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학습량하고 유형수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미 예감하시죠? 마음속으로. 학습량이 어떨 것이다. 자, 저기 보세요. 1400까지 올라갔네요. 빨간색 그래프는 문제수예요. 제가 이거는 임의로 막 센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저 정도예요. 압도적이죠? 네.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는 교재예요. 네. 공부를 많이 시켜야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건 당연하죠. 자, 근데 이제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세요. 자, 파란색 그래프는 이건 권당 유형수예요. 그러니까 유형이라는 건 이제 숫자만 바꾼 거. 그건 이제 하나로 친 거죠. 에그는 그런 문제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저렇게나 많은 유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유형을 개발하려면 연구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 연구원들이 개발할 때 이 교재를 보면요. 그 에그 교재에 그걸 다 그려요. 개념을 그 개발자들이 다 그려요.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그 문제도 다 손으로 출제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걸 배열해요. 이렇게 위에다 개념 넣고 문제를 거기에 맞는 것을 막 이렇게 배열하고 다시 아니다 싶으면 또 다시 다른 문제를 교체하고 그걸 이제 디자인팀에 넘겨서 디자인팀에서 그림 그리고 편집자들이 안 치는 거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교재예요.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고 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유형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한 가지 유형의 문제로 얼마나 반복을 했는가. 교재를 저는 어떤 교재나 다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재나 다 좋고, 그리고 사실 저건 다 타인교육에서 나오는 교재들이에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저 교재들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교재들이 그 여러 교재를 봤을 때 똑같은 유형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에그의 장점을 말씀드릴 때는 다양한 유형의 방점을 두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에그는 같은 유형으로 한 5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로 반복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게 왜 좋은데? 그걸 왜 보여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숫자 감각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반복을 했을 때 사실은 기계적인 연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잉학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번 이해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수학과학에서 지향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과학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고 문제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캐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완벽한데 더 완벽해야 돼. 그리고 똑같은 걸 연습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잉학습에 대한 이야기, 간사법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문제를 섞어서 해결할 때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에그 교재가 막 여러 문제가 섞여 있는 게 아니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한 가지 개념. 예를 들어 두 자릿수 덧셈 뺄셈이에요. 근데 그걸 학습하는데 계속 그걸 학습하지만 유형을 바꾸어서 여러 문제로 아이들이 해결을 하니까 문제 해결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첫 교재 학습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첫 교재 학습할 땐 진도도 잘 나가지 않고. 그런데 그게 한 권을 끝내고 나면 애들이 쑥 실력이 자라있죠. 그 다음 교재부터는 진도 나가는 게 좀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에그가 왜 필요한가? 에그가 왜 필요한가? 에그가 어느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근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에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세 자릿수를 학습한다고 해도 저렇게 다양한 그림과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수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그리다가 되게 아이들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좋아요. 세 자릿수를 저렇게 놓고 세 자릿수의 크기를 애들이 볼 일이 없어요. 사실 324, 그럼 324만 학습을 해봤을 뿐인 거죠. 저렇게 자기가 직접 그려보면서 양을 느끼는 경험을 한 아이들은 수에 대한 이해가 다르겠죠. 자, 이거는 빨리 보여드릴게요. 세 자릿수에 해당되는 교재만 제가 문제를 딴 건데 에그는 다 못 땄어요. 앞부분만 딴 거예요. 제가 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 에그. 비슷한 건 다 뺀 거예요. 예, 이만큼. 이거 말고도 이제 더 많죠. 이렇게 다양하게 학습을 하는데 이제 이 교재의 경우에는 유형이 요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재는 생각보다 단순하죠. 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처음부터 살짝 어려운 것들을 좀 넣어주죠. 그러니까 개념이 오히려 부족한 애들은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교재는 사실 저는 이걸로 이 교재 많이 아시죠? 이게 이제 사고력 연상 교재의 시초이고 저는 이거를 오랫동안 부교재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A단계, B단계에 가면 그 개념, 그때부터는 사실 개념도 찬찬히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구멍이 많이 생겨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학부모 커뮤니티에선 굉장히 많이 권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질문하는 교재이지만, 사실 얘는 기초적인 연상 교재를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했을 때의 효과가 좀 있는 교재죠. 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엑기스죠. 제가 이제 거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요. 사고력 연산 에그의 수학 교육적인 가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상 교재는 수를 충분히 다루지 않죠. 보신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연산에 좀 더 방점이 찍혀져 있고, 그러니까 연산도 결국 십진법의 수 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수를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수를 처리하고, 수의 운행 능력. 그러니까 수를 자기 마음대로, 이게 23이다. 그럼 23을 10 더하기 13으로도 만들어보고, 15 더하기 8로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수를 분해해보는 이런 경험이 필요한데,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재들이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에그. 자,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뭐 수를 세고 읽게 하는 거. 어머님들은 이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불안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은 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구나 태어나면 머릿속에 수에 대한 양의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근데 그게 숫자와 언어로 표현이 될 때는 그건 학습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 세 개가 같은 것인 게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머님들은 그냥 우리는 어른이니까 당연히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어머님들은 저걸 버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정말 중요한데 빨리 우리 아이가 더하기 7을 해야 되는데 더하기 6은 언제 끝날까요? 이런 질문. 그러니까 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를 세는 것도 거꾸로도 세어보고 건너뛰어도 세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에 관련된 척도가 머릿속에 하나씩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척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자를 가지고 그 밑에 눈곱 밑에 수를 하나씩 매칭시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의 수의 체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에그는 이렇게나 다양한 유형으로 그 수 체계를 완성하게 하고 있어요. 자, 아이들이 처음엔 1부터 5까지 학습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0까지 학습하고 이제 0 학습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20까지 학습하고 50까지 학습하고 100 학습하고 1000 학습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죠?
더 큰 수를 학습하지만 그 전에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를 학습하죠. 그게 분수죠. 그러니까 눈금을 자기가 밑에 자연수 눈금을 채웠으면 이제 유리수 눈금을 채울 차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1보다 작은 수들을 분수를 학습을 하는 거죠. 분수를 학습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눈금 밑에 수를 하나씩 다 배열을 하고, 그리고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학습을 하죠. 그런데 이게 저희 둘째는 중학생이거든요. 그 아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뭐가 가장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얘가 아주 반항적인 목소리로 대분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분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중학교에서 대분수는 쓰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럼 왜 초등학교에서 대분수를 쓰는 것일까? 그죠? 생각을 해보면 눈금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4분의 7은 1과 2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머릿속에 수 체계를 완성하는 시기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분수를 해야 되는 거죠. 가분수, 대분수를 그 연산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 과정 몇 학년까지죠? 그잖아요. 가분수, 대분수가 3학년에 나오죠. 그러니까 3학년까지 학습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죠. 자기 머릿속에 십진법의 수 체계를 완벽하게 채우고 그걸 내 걸로 만들고 가야 되는 시기가 3학년까지고 3학년까지 학습에서 이런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연상교재들이. 수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런 문제. 67부터 84, 83까지겠네요. 여기서의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일까? 이게 수를 처리를 많이 해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수가 1부터 시작했을 때는 끝수가 전체 수의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세계의 원리에 의해서 수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끝수 빼기 처음 수 더하기 1하면 애들 난리 나요. 어제 가르쳤는데 오늘 오면 호딱 까먹고, 그죠? 그러니까 수의 체계에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옷만 다르게 입고 나오죠. 자꾸 가로수 세우고 호수에다가 의자 놓고 왜 놓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문제들이죠. 배수의 개수 역시 마찬가지죠. 100 나누기 3을 해서 몫이 33이라 33개가 아니라 결국 3의 배수를 3으로 나누니까 1부터 시작해서 33까지잖아요. 그러니까 33개죠. 수에 대한 이해, 이게 이렇게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도 너무 좋아요. 애그 교재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눗셈 교재에서 나눗셈만 주구장창 아이들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저 동그라미 안에 연산기호로 채우래요. 아이고 3학년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 자리수 더하기 한 자리수인데. 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에만 너무 집중해 있으면 다른 걸 볼 수 없죠. 잠깐 뇌를 넓게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볼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재가 애그 교재예요. 자, 그러니까 수를 분해하고 계속 합성하고 하는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 그리고 논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애그 교재의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애그 교재의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그 교재는 필연적으로 이 시기에 나와야 되는 교재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필연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재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거 이외에도 더 있을 거예요. 원장님들은 이거 이외에도 더 체계적으로 이유들을 더 이렇게 나열하시겠죠. 그래서 애그를 더 많이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연산은 기계처럼 할 수 있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한 이제 yes or no. 근데 결론은 사실 두 개를 그저 병행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로 치우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연산이 잘 되는 친구들은 계산을 하고 연산의 개념이 강한 친구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와. 정말 상담할 때 좋은 멘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소개시켜드려요. 이건 사진 찍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자료집이 없어요. 네, 복잡한 문제일수록 개념이 강한 아이들이 더 빠르고 그리고 더 독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맨 밑에 여기 보시면 중학생 원장님들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중학생들이 제일 힘든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정말 공부는 열심히 했을 때, 열심히 했을 때 막 반복만 해서 온 애들. 진짜 한 문제 가르쳤는데 그거랑 똑같지 않으면 못 푸는 애들. 100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100문제를 다 풀겠어요? 그리고 2000문제가 있으면 2000문제 다 풀어야 되잖아요. 너무나 힘든 일이죠.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위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연산이 중점이 된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길어지는 순간 무너지는 경향. 그리고 연산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내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서 문제를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초등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여드리고. 그래서 저는 왜 연산하고 사고력을 분리해서 생각하는가. 학습하는 과정이 곧 생각하는 과정이고 그게 곧 연습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애그 교재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풀었어도 반복이 충분히 됐어요. 부정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문제로만 계속 트레이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속도를 추구하되 방향도 고려하라.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중학교 때 가지 않잖아요. 근데 공부했을 때 다른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가는 아이들은 없어요. 차라리 내려가서 가면 좋겠는데 헬리콥터도 못 타요. 헬리콥터가 어떻게 산꼭대기에 내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연산은 최종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트레이닝 중심으로 시키면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삽질을 안 해야 되잖아요. 메스티안 사거리 연산 에그. 이제 에그가 왜 이 시기에 필요한 교재인지 좀 동의하실까요? 네, 그죠. 이제 마지막 요거는 많이 보시는 거예요. 팜플렛에서도 보시는 거고. 저 하나, 둘, 셋, 넷에 대한 이유를 좀 가지고 가실 수 있을까요? 아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저 잘못했는데. 많이 동감하셨죠? 그래서 애그로 정말 더 열심히, 더 좋은 교육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감사합니다.